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정기환 대표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 투표는 하셨어요? 네, 저는 했습니다. 하셨고. 네, 저희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희도라고 하면 저희 식구들 전부 다. 정기환 대표 식구들 전부 다 하셨어요? 예, 제가 주소지는 서울인데 네. 대구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대구에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아, 대구 분위기 궁금해. 예, 어떻던가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예. 그게 유영아 후보가 지금 이제 국민의 후보로 뛰고 아, 있죠. 유영아. 예. 아, 그래서 유영아.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렇죠. 실질적인 책사다 이렇게 지금 인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중장년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낮 12시 전후에 갔는데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아, 이게 시간에는? 뭐냐? 예.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투표일기가 높은 것과 그리고 결집 현상이 보수 쪽에서 생기느냐, 진보 쪽에서 생기느냐. 대구 상황을 보니까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생각보다 큰 이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큰 했습니다. 이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노 변호사님은 어디서 서울에서 하셨죠? 네, 저는 예. 반포에서 했는데 예. 저희 동네가 원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주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서초갑이잖아요. 네, 서초갑이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파트를 나눠서, 그러니까 시간별로, 요일별로 다 따로따로 했어요. 좀 여러 명이. 전략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날 지방에 내려가야 돼서 광주 송영길 대표 때문에 유세하러 가야 돼서 아침에 하고 왔고,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도 하고 이제 막 나눠서 했는데 예. 하나같이 다 기다리지 않았다 우선. 아, 기다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사실 많이 기다렸거든요. 예. 두 번째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저희 지역구는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 0.5선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서초구는 뭐 꽉 잡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그렇죠. 압도적일걸요. 네네. 그리고 네. 구청 일도 열심히 잘해서 사실 여기를 거머쥐었거든요. 그때 이혜훈 의원이 원래 있었던 지역구였는데.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조은희 후보가 예전보다는, 제가 이 동네 좀 오래 살았는데 네. 예전보다는 선거운동도 좀 덜하고 아, 그다음에 지지세도 좀 많이 꺾이고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졌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의도에서 했는데 여의도 점심시간에 가니까 금요일 점심시간에 가니까 사전투표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투표일 날 좀 쉬려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4층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4층 동사무소부터 해서 제가 발걸음으로 한번 세서 행렬의 끝까지 한번 아니 기자니까 한번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쭉 걸어봤어요. 네. 근데 거의 100m 정도 와, 와. 엄청납니다. 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관내니까 네. 여의도 관내니까 그냥 저는 해버렸고 네. 저는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서 했고 근데 여의도 관내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의도가 또 여의도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 빼고는 노인분들이시고 관내 투표하시는 사전 투표인데 관내 투표하시는 투표자들이 따로 젊은 있으니까. 직장인들은 한 100m 정도 돼요.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들은 4월 10일 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것도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문제는 예전 같으면 그냥 놀러 갈 때 놀러 가버리고 굳이 사전투표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게 많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번에는 놀러는 가도 사전투표는 하고 간다. 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31.3% 정도 나왔는데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역별로 나온 그래프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서울이 32.6이니까요. 이게 관내 투표가 전부 다 집계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25.6이에요. 이게 제일 낮네요. 그렇죠. 신문에서는 뭐 양 진영이 결집했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는데 이게 양 진영이 결집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이 사전 투표율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가 38.0, 전북 38.5, 전남이 41.2, 광주, 전북, 전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36.8이에요. 직장인들이 거기 많아서 그런가? 세종이 36.8이야.
근데 세종은 공무원들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전투표율이냐. 조금 전에 이제 대구 말씀하셨지만 대구도 원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들이 있다. 뭐 투표 조작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지. 있어서 원래 대구가 이제 사전투표율이 낮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수정 결집이 TK 그리고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일종의 정신적 고향이 이제 대구 경북인데도 왜 결집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 분석할 때 결집도에 대한 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보의 결집이 강했느냐, 보수 결집이 강했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매우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대구의 이번 총선 열기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로 어떻게 이제 이어질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저는 보수정당 쪽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총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출구 조사를 할 때 연령대별 투표율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출구 조사를 할 때 보다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60대 이상이 8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근데 60대 이상이 딱 60대예요. 아. 60대고 70대, 80대, 90대로 넘어가면 숫자도 조건이야. 투표율도 툭툭툭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60대 이상 80% 중에서 지난번에 4050이 60대로 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을 예. 발견했는데 20, 30대가 사실은 투표하기 싫어하는 선거가 이번이었거든요. 예. 근데 2030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김진 씨 예. 이분이 전 논설위원이잖아요. 예. 그때 100분 토론에서 한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진 씨가 그랬잖아요. 2030이 망친 거 60대가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청년들이 망친 거, 네. 젊은이들 망친 그러니까 거. 하는 말이 예. 아니 기껏 표줘서 뽑아줬더니 예.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2030의 힘이 컸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망쳤다고 우리 탓을 한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우리 보고 또 표를 달라 그런다.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정서가 잘하면 지네가 잘한 거고 못하면 우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20대, 30대들이 되게 많아요. 억울하다는 네. 취지로. 그러면 이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20대나 30대는 전체 유권자의 예를 들면 한 7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20대들이 투표한 거는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냐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꼭 투표하겠다는 층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대,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가 한 1,300 몇십만이라고 예. 보고 그 중에서 50% 정도가 꼭 투표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50%는 분노의 투표를 할 예정인 거고 이 50%가 분노의 투표를 하면서 어느 당에게 표를 줄 것이냐. 본인들을 욕하고 본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고 하는 이분들에게 사실 표를 줄 마음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 또 게다가 그 정당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놀러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표는 찍고 간다. 내 힘을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조금 개별적으로 뭉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다 연대해서라기보다는 다들 예. 조금 화가 많이 나 있고 내지는 우리들의 힘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아까 뭐 대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랬지만 일단은 진보가 결집한 것 같고 보수는 조금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수 중에서도 성향이 좀 중도층이 하던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의 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거나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거나 저희 소나무 쪽으로 조금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론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어도 그 표의 양상이라든가 그동안에 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보수 쪽에서는 아마 딱 무릎을 치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할 것 같아요. 결집에는 동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TK, PK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후보 전략에서도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와 지금 정연욱 후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구 중랑구에도 이제 도태우 후보하고 김기웅 후보라고 이번에 뭐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김기웅 후보죠. 네. 여기도 이제 지금 막 치열하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판세에 대한 것보다는 상황이 왜 이래
한 목소리 내기도 정말 힘든 반에 왜 이러느냐. 그리고 경북 경산에 가면 이제 지금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예. 친박 원조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가 이제 조지현 후보하고도 이렇게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후보 전략에서도 보면 뭔가 보수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기에는 오히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쪽에서 이런 분열 양상이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여서 투표라도 한쪽으로 쏠려서 해보자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특이한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남아 있는 이틀 동안 어느 정도 결집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 방송 모든 언론은 일단 초박빙 상태로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저런 분석이 맞느냐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예측하기, 근데 속마음으로는 예측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게 그 오를지 내릴지는 한두 가지 변수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문가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게 맞다니까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고소당했다니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MBC에서 무슨 평론하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왜 딴 얘기하면서 너가 우리 당을 깎아내리느냐.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시사평론가들마저도. 예. 그럼 이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지만 결국 변수는 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그렇지. 결국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돼.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상한 거 정말 이상하게? 근데 이상해요, 진짜. 대구와 전라도가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수와 분열 또는 보수의 일부 어르신들이 좀 포기 상태. 예, 네. 상당히 좀 실망해서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 행태를 아침에 좀 스크린을 하면서 보니까 남아있는 이틀 동안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예. 정책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초박빙 상태다. 이거 결과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지금 민심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언론이 일제히 초박빙 상태라고 하면 안 그래도 결집 안 되는 보수가 더 결집이 안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메시지가 다 달라. 한동훈은 골든 콜로스가 일어나서 지금 으쌰으쌰 잘하고 네, 너무 있다. 다르죠. 수십 곳에서 그런 격전지가 됐다. 격전지가 됐다. 그리고 초박빙 상황에서 우리가 경합이 되고 우리가 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나경원, 권성동 이렇게 정치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이런 모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모드를 취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이분들은 4선, 5선 한 분들이잖아요. 나경원, 권성동. 현장에 뛰는 국회의원 후보하고 네. 비대위원장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뛰어보면 표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더욱더 업소 전략,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일까 말까인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초박빙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50군데, 50군데 정도가 아직도 초박빙 상태라고 해요. 50곳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만한 세력을 향한 국민 분노 때문이래. 근데 그 오만한 세력이 누구냐? 누구냐? 민주당이야. 민주당이야.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있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이런 논평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불리한 것 같은데 계속 뭐 이틀 전까지 이런 논평을 내는 근데 거니까요. 이게요. 저는 그 보수 네. 유튜버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코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살자. 네,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그들은 만약에 안 되면 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오늘은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으쌰으쌰 해줘야지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너 시원하다 너 잘한다 이러면서 슈퍼챗 같은 것도 쏘고 막 후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유튜버들은 자기네들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신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막 슈퍼챗 같은 거 받아갖고 부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선거가 끝났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가 마음대로 안 나오고 본인들이 예측한 거나 틀리면 아 이게 한동훈이가 미식해서 그렇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하면 사람이 되지. 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 네. 쟤를 축출하면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지키고. 근데 대통령 지키지도 않아. 이제 대통령도 좀 있으면은 물론 3년 남았으니까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만약에 3년 남았어요? 만약에 지게 알 수가 되면 없어. 지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배신하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배신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놔두지도 않아요.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대안으로 앉혀야지. 그래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지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그냥 쓰러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막 엄청나게 정하겠죠. 이것 때문에 또 아주 피 터지게 서로 싸우면서 난리가 날 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보수 유튜버들은 돈 받느라고 자기네들의 시야를 흐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권을 유지해야지만 자기네들의 목숨이 보존되기 때문에 또 역시 시야를 흐리고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중질환의 정말 중요한 사례가 지금 부산 수영에서 장해찬 후보하고 지금 정연 후보가 그렇죠. 이렇게 단일화를 그렇죠. 한다. 선대위원장 자리 줄 테니까 오너라. 어떤 경우도 좋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한 사람을 뽑자. 이미 사전투표는 해버렸는데. 해버렸죠. 네. 그리고 오늘이 저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지금 초박빙 상태가 한 10군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자,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장해찬 끝까지 응원하는 쪽이 있고요. 정현우 끝까지 우파 응원하고. 유튜버들이. 자, 그리고 지금 장해찬 바로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죽는다. 이러면서 단일한 의견으로 한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을 더 강하게 부딪히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이러니까 전략 전술이 다 흩어져 버리고 부산 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모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저녁까지 이제 결론을 못 내잖아요. 어부지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이 두 쪽은 똑같이 삼자로 붙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 더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또는 국힘의 내부 사정을 보더라도 이번 총선이 얼마나 힘들게 결론이 나겠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여권의 지지자들을 좀 뭉쳐주고 이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왜 못 해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성숙하잖아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옛날부터 좀 예. 그 미성숙한 행태와 언어, 뭐 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계속 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정치판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너무 우쭈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셀카 찍고 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정말로 무슨 환각을 씌워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났는데 이 상황을 본인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본인 생각에. 그러면 누구라도 시련 앞에서 좀 굳건해지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 예. 건데 이분은 그걸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막판에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버릴 거냐.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예. 하다가 또 말을 또 뒤집고. 또 뒤집죠. 왜냐면 이제 혼나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책임은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고 이제 피 터지게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저는 이게 바로 이분의 한계 내지는 이분을 총괄선대위원장 한 명으로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좀 각계전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의 지금 이제 보도 행태가 끝까지 초박빙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나 충고나 했죠. 조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도 했어요. 아니, 네. 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판에 와서 자기들도 손을 놓는 거 아니냐. 기자들은 내부 정보를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 정당에서 조사한 내용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박빙 상태라고 계속 보도를 하느냐? 나는 책임 안 진다. 끝까지 그냥 공정하게 보도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결과적인 패배를 먼저 알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숫자구나 대파나 뭐 이런 것도 절대 아.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뭐
그게 안전하죠.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게 공정하다고 하니까. 이게 자승자박이에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맨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방송사마다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 마다마다 말 한마디 하나 할 때마다마다 오히려 더 커져. 다 징계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커져.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고 예.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 좋게 그 대파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별별 밈이 다 나오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대파로 사람들을- 가방이 이렇게 끈을 만드셨대? 사람들을 장난치고 입을 막 틀어막더니 결국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예. 이걸 그 생각 못했냐? 좀 있으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선방신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난리 난다 이제. 그렇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여줘야 된다. 힘이 있어야지만 보여주는 거 이것도.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힘을 꽉 잡고 틀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YTN에서 박지훈 잘리는 거 보세요. MBC에서 이번에 은하철도 999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예. 본인들이 못하게 스스로 공병화. 만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하라 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극복한다는 거를 정말 머리좋게 다 아는 거고 이것들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자승자박이다. 이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요. 정치인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정치인은 누구의 표를 또는 권한을 위임받느냐. 방송은 누가 있어야 사느냐. 그렇죠. 다 출발 지점은 국민이에요. 그럼요. 주권자고 네. 유권자죠. 이걸 무시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도와 규범이 규율이 무서워. 누군가에 의해서 계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따라가라고 강제하는데 이게 완전 엉터리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제도로서 규범을 하려고요. 예.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파 논쟁도 실패, 방송국에서 뭐 방송하는 것도 규제하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정치인, 정치를 누가 국민들이 따라갑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여기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평가를 맞아요. 하는 총선 국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천공 논란이 저는 이번에 더 정말 활용정정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의대 정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참량 왜 내세웠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공이 무슨 강의에서 7대3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00명에서 정리될 거다. 이런 말까지 예.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고 분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뭐 조건 없이 전공의들 만나겠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 하루 동안 아무도 안 오다가 결국 이제 그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몇 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대 그 협의하시는 분들이 천공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하는 거죠. 근데 천공 논란이 일어날 때부터 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 정치평론가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대통령이면 천공을 뭐 우회적으로든 어떻게 해서 정리를 서든 간에 시켜야죠. 정리를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를 누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루머가 양산이 되지. 그리고 천공이 마치 실제로 본인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은 그 언론까지 그걸 주목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무슨 주술가가 나와서 정치한단 말이야. 대통령실이 한마디 하면 끝인데요. 그렇지. 야 너 조용히 해. 그리고 용산에서 사무실 쓰지 말고 다른 데 가. 그렇죠. 그런데도 만약 있다. 예, 그러면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조치를 내서 경찰, 검찰 수사시키겠다. 그렇죠. 실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해 당사자도 아닌 자들이 나왔어. 맞아요. 설마 천공이 그렇게 했겠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 지금 뭐 오방녹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방 뭐예요? 아 지금 뭐 대통령실 뭐 뭡니까? 주변에 큰 기둥같이 생긴 기둥 같은 거 5개를 묻어놨대요. 그게 지금 최재형 목사 얘기죠. 최재형 목사가 네. 단독으로 이제 취재해서 그걸 이제 폭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오방실 그러니까 오방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도 이제 지금은 뭐 논의를 할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런 이야기까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천공은 특수관계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고 이제 할 텐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총선 끝나고 22대 이제 국회가 출범을 하면 이 문제 듣고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나라가 무슨 뭐 주술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돈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이상해진 게 정신 승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바보 같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 조심하세요. 그런 아니 것도. 정말 좀 이상해요. 분석이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많아진 환경에
이게 투표율이 높아졌다. 아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1,400만 명이라는 거야. 근데 60세 이하 선거인 수는 3천만 명이에요. 1,400만 명이고 3천만 명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3천만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모든 연령대가 10대로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면 전 연령대가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쪽 그 60대 이상에서만 그런 거야. 그럼 1,400만 명 대 3천만 명이 싸우면 아무리 투표율이 이쪽이 한 10% 뒤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선거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산수도 못 하나? 아니 그리고 60대를 네.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요. 60대는 그것도 그렇지. 사실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분들이 60대 초반에 많아요. 이 60대가 지난번 20대 총선 때는 50대였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겠는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져서 60세 진입했으니까 그분들이 국힘을 찍어줄 것이다. 이런 단순 무식한 분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상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뇌가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맨날 혼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징계 먹고.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50대 초반에서 이번에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4살이지 않습니까? 4년 단위로 하니까 40%가 60대로 편입을 한 거죠. 그렇죠. 저보다 이제 1, 2년, 2, 3년 선배들이 다 이제 60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정책 성향 생각해 보십시오. 노배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먹고 산다고 직장도 구하고 기득권으로 사는 게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과거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박수를 쳤지만 네.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정 운영 행태를 지난 2년 동안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판적 시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60대가 10년으로 보면 40% 정도는 새롭게 편입한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진보 성향의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선거 전략 전술을 세울 것이냐. 대비를 하고 당연히 여기에 맞는 뭔가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으니까 60대다. 지금 65 보십시오. 이제 60을 노인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65세도 지금 노인이 아니다. 그럼요. 70을 노인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상식적 판단을 한다. 이걸 읽지를 못했다. 계산을 못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신승리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얼굴 좀 비춰줘 보세요. 제가 내일 모레 60이에요. 아, 진짜? 네, 제가 내일 진짜 모레 동안이시네. 60인데 제가 내일 모레 60 됐다고 해서 진짜 동안이시네. 제가 내일 모레 60 됐다고 해서 네. 성격이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이 정권이 너무 잘했다거나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겠죠. 아이 그리고 대부분의 하지만 사람은 25 이후에 안 바뀌어. 근데 제가 저와 거의 안 같은 바뀌어. 똑같아요. 여기 정기현 평론가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동갑이거든요. 네. 내일 모레 60이 제가 됐다고 해서 야 노영이 60대 됐으니까 갑자기 국힘을 지지할 거야? 상식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규현 대표 오빠 같아. 아니 우리 최경희 행거도 뭐 나이 비슷해. 아니 나 아니, 진짜 엄청 어린 척해. 왜 그러세요? 저 훨씬 어리지. 훨씬 어리지.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우리들이 다 60대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그때 네. 되면 본인도 60대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안 바뀌어요. 60대가 숫자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네한테 유리해진다? 생각이 바뀐다? 그거 뭘 해줬길래? 말도 안 뭘 돼, 해줬길래? 지금 야, 이론적으로도 진짜 말이 안 말도 안 되고 되는 소리 하고 그리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은 물가고 상황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는 생활비 문제가 가장 크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60대는 무조건 본인들을 막 80%, 90%, 100%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를 너무 편하는 예. 거야 진짜. 정치는 때로 나한테 불리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제한된 이제 그 자원에서 누군가에게 배분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손해 보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이익을 보는데 상대가 피해를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죠. 그거는 정책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국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래도 가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오합지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전세 경기가 안 좋다, 고금리다, 좋다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또 살림살이를 따져보니까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나라 왜 이래? 아니, 국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그런 소리 하고 자빠져 있어요? 라고 만약에 이제 느낌을 주면 아니 여기 대표 맞아요? 네. 아니 저런 말을 쓰더니 누워져 있어요. 아니, 들어누워 그렇게 계셔요. 이제 느낌을 주면 네. 자,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국민들은 야, 이건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기들 좋은 대로 계속 해석을 해서 오히려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선거 전략도 먹히지 않는데 전략조차도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도 물가가 이렇게 떨어졌거든. 맞아요. 예, 이렇게 떨어졌고 일본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물가를 2, 3년 동안 열심히 잡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별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탓이야? 그러면? 그럼 누구를 탓해야 그래서 제가 되는 한마디 거야, 할게요. 그러면? 대통령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네. 정부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여당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기재부 장관 정신 차리세요. 맨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 자꾸 바꾸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지 말고 갑자기 없는 돈이 막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없는 돈이 막 사라졌다가 있는 돈이 막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당신 탓이라고요. 당신들 잘못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가까우니까 끝날 시간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의 목표대로 최소 151석 과반을 차지할까요? 예, 저는 뭐 불문가지다. 예.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물어볼 봅니다. 필요가 없다. 예. 예. 네, 네. 그건 당연히 지금 구도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안심하면 안 되고 또 결집을 하고 나름대로 다 본투표에서 이게 있을 테니까. 본투표에서 확실히 또 투표를 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예. 생각보다 본투표 날 되면 조금 해이해지고 좀 이완될 수도 안심하면서 있어. 예. 아유, 뭐 내가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밭을 가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끝내지 말고 투표했더라도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보수들 분들도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결국은 당신들 때문에 살림이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제대로 투표하겠다 이런 마음을 해주세요. 무조건 관성적으로 투표하지 마시고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들 네.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예. 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1당까지 된다. 지금 저 국힘이 지난번에 19석이었잖아요. 네. 비례에서 1당이었어요? 뭐 저는 15석이 맥스고요. 맥시멈이고 국힘이? 14석까지 예 그렇게 간다고 국민의 보고. 미래가 저는 지금 일반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 와, 쪽이고요. 그럼 4석이나 5석을 뺏긴다고요? 뺏기고요. 뭐 네. 수도권도 뺏길 거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더 뺏길 것이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한 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노희 변호사 말씀처럼 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평론가 역할이 끝이지.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누가 끌고 갑니까? 여야가 어떻게 끌고 가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는 명확하게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끌고 가는 선거이고 국민들을 믿고 맡기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자세만 있으면 되지. 지금 뭐 투표일 이틀 앞두고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 뒷받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조국혁신당이 1등 할 것이고 국힘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등을 싸울 것이고요. 노희 변호사 앞에 있기도 하지만 저는 소나무당이 이번에 반드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녹색정의당도 지금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표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비례대표 투표할 때는 여러 정당들 왜냐하면 민주당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을 때 지난번 총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180석 주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 그러려면 다당의 구조가 훨씬 더 좋다는
저는 현명한 판단 유권자들이 내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SNS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투표를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비례가 46석이에요. 지난번보다 한 석 그렇죠.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가고 국민의미래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또 민주당 그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가져가고. 가져가는 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표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싸울 수 있는 비례에다 몰아주는 것밖에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나무당에게 좀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송영길 대표 단식 중인데 지금 오늘이 7일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옥중에서 단식하고 있는 중인데 고혈압이 있고요.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약을 다 끊고 전해질만 섭취하면서 사실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최대집 지역구 광주 목포에 지금 출마하신 최대집 후보가 의사잖아요. 이분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옥이라고 하면은 다 바깥보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 있는 환자가 단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데 지금 제대로 뭔가가 되고 있는지도 좀 저희는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빨리 단식을 좀 중단해 주기를 지금 요청을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의사로서 소견이. 예. 근데 지금 현재 단식 자체를 중단하려면 뭔가가 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주시고 송영길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단식하는 이 상황을 좀 중단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멘텀이 주세요. 총선이다. 네. 예. 봄 야권 마지막으로 봄 야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평론계를 떠날 각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 205대 떠나요? 205대 205? 95 플러스 이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떠난다? 예, 떠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떠난다. 205대 95? 예. 예. 너무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아, 그렇게 저는 너무 이제 명확한데? 보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틀린 적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아. 이번에는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고 또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관별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표심 보수는 직결하지 않고 진보는 총동원되었다. 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지난 총선에서 103석 플러스 무소속 4석에 107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12석 이상 이제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205대 95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5대 95. 너무 예. 너무 굉장히 큰 거 나왔습니다. 예. 너무 이거 받고 하나 더. 뭐 이거 206대 94? 상당히 불안하네. 저는 일단 200석 미만이라고 아니 200석 미만이래. 100석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는- 200석 이상이다 범야권이. 네, 저는 그래서 97석에서 98석 정도를 사실은 봐요. 200한 3, 4. 예, 그런데 이번에 하나 걱정되는 게 부정투표 논란도 자꾸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투표장에 가서 이걸 찍었는데요. 바닥이 고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이 시효자가 제대로 안 찍히고 반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깨끗하게 잘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나는 잘 지켰는데. 황금꽃님이라는 분도 네. 자기도 그랬다고 지금 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마치 비례는 특히 이번에 전부 다 수개표 한대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을 삼고 괜히 시끄럽게 할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범야권 200석 이상 돼야 되고 조금 분산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러면- 힘이 난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 이게 생각보다 이상한 게 있으니까 네. 바닥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그것도 막 네. 뭉개면 안 돼요. 그 그러면 또 앞에 평평한지 보시고. 예. 그리고 수개표 하면서 또 서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비 없도록 깨끗하게 찍어주시는 것도 매우 입기만 한번 중요하다. 불고. 예.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반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교한 스픽스 대표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주현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 로스쿨 초대 학장 출신의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 최강시사 최경영 기자님 하차하고 나서 예.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정치본색 12월 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정치본색 12월 말부터 시작했죠. 예, 한 번도 안 불러주시다가 예.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그랬구나. 저희 지지율이 왜 떨어졌나 했더니 아니, 김종대 의원 계속 왔어. 아니, 저를 한 번도 안 부르셨던 김종대 의원 정의당 소속이야. 저희 선대위원장이시죠. 예, 네. 선대위원장 계속. 아니 뭐 하여튼 불렀고요. 조금 섭섭하다 예. 뭐 아, 이런 섭섭하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왜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최경영 역할론 뭐 예, 이런 최경영 것들 역할론. 네.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예. 지금 광주에서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광주는 열기가 어땠습니까? 광주는 제가 이제 강은미 의원 지역구 지원 네. 유세 갔다가 호남에서 좀 그 진보정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호소를 좀 하려고 예. 전략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장에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가 37%인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그 호남의 유권자분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몰려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김준우 비대위원장 좀 선대위원장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아, 많진 않고 많진 조금, 않고, 예, 조금. 뭐 조금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예. 옆에서 갑자기 나가시더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러거나 뭐 제가 술집 상가들 좀 돌았는데 네. 한 2분 정도 사진 같이 찍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이 공당의 선대위원장이 그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는 저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가 예. 위원장하고 대표하고 있는 게 예. 정의당의 위기라는 증거죠. 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엉뚱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 이제 평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 간 김에 첫날 투표를 한 건데 예. 배우자 리스크가 있냐고. 왜요? 이번에 배우자 없이 투표한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아. 대통령. 예. 뭐 사실은 뭐 조국 대표님은 할 수가 없고 배우자가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님도 혼자 투표하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혼자 투표하니까 그랬구나. 다. 배우자랑 투표한 사람이 이낙연 총리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자가 직장인이니까 아. 뭐 휴가 내고 광주 가서 투표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잘못했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배우자 리스크가 있냐는 질문을 언론으로 봐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네. 굉장히 높아요. 네. 31.3인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아니면은 전부를 향한 분노입니까? 저는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경향적으로 네. 지난 3번의 총선 이번까지 포함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사전 투표율이. 아,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사전 투표가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증가분이 좀 있다. 그것도 충분히 네, 그 가능하네.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가능하네.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사실은 투표율이 50% 초반, 대선은 70%대였는데 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은 그 선거는 2008년 총선 같은 거예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구나. 그래서 비보수 집단,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분들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온 거죠. 지난 지방선거는. 근데 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라고 다시 나오시고 있다는 증거. 예. 이 두 가지인데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예. 근데 다들 얘기하시지만 55%, 52% 밑으로 떨어지면 네. 무조건 보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투표율이 올라갔을 예. 때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투표율이 올랐는데도 이겼습니다. 보수가.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랐을 때는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쉽게 과단하기는 어렵다. 그것만으로, 그 수치만으로. 예. 다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고 예.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이렇게 올랐으면 당연히 보수보다는 보수가 아닌 중도 내지는 진보 보수가 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대별 투표율이 조금 20, 30대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기 신호로 좀 받아들이고 있죠. 20, 30대가 낮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투표 의향층 분석을 하면 네. 60대 뭐 이럴 때는 80% 이상이 투표하겠다고 사전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보면 투표 의향층이 20, 30대나 한 50% 정도로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최종 있죠. 투표율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60% 중반이지 않을까. 중반? 네. 그렇게밖에 안 봐요? 일단은 4.6%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66.2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4.6을 그냥
산술적으로 더한다고 하더라도 70이 넘거든. 그러니까 70이 넘으려면 네. 정말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된다? 네. 오히려 양진영이 다 결집해야 70을 넘는다? 네. 지금은 진보만 결집한 거다? 지금 예를 들면 네. 물론 이제 사전 투표는 뭐 조작이다 이래가지고 원래 영남권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결집을 더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여하튼 대구는 낮았어. 내군 낮았어요. 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못해. 정부가 못해. 근데 뭐 민주당이건 녹색정의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여기 못 찍겠어. 보수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그거 안 해. 네. 강남의 의사들이 안 해요. 아, 강남 사들은 안 하겠지. 안 하잖아요. 예. 안 하긴 화나니까. 네, 화나니까. 네. 그럼 보수만 찍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400명, 500명 증원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도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투표장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퍼센트를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 진영이 대격돌을 하는 그 대선 때만큼의 투표율이 나오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근데 요 며칠간의 이 변화 속에서 또 뭐 표심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제라도 60%대 중반이 나와도 그러면 진보는 결집하고 보수는 분열되는 상황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도 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통계적으로 높다고 진보 민주 진영한테 유리하냐? 그건 아니지 않았냐? 이 팩트 차원에서 그런 거고 이번 총선의 맥락. 컨텍스트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좋은 신호다. 저는 약간 다른데. 네,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4050이 16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몇 %를 투표를 하든 간에 그 사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진보가 유리하게 돼 있다. 4050이 굉장히 두터운 그쵸. 중도 진보층이고 그다음에 60대 이게 초반까지 2월이 됐거든요. 예, 지난번 총선이랑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600만 명 더하기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60대 이상이 지금 한 80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40%면 3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죠. 2월 된 인구가. 그러면 40부터 60대, 63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1900만 명이라는 이야기거든. 1900만 명인데 60대 이상은 60대 이상 통틀어서 1400만 명이에요. 60대 초반 300만 명을 빼면 110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1900만 명 대 1100만 명의 싸움이야. 20부터 30까지는 그냥 반띵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반띵이라고 생각해. 투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반띵이다. 그럼 1900만 명 대 1100만 명이야. 그러면 한쪽에서 80%를 하고 한쪽에서 70%를 해도 이길 수가 없어.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오시더니 네. 이념 조금 이렇게 그 뭔가 지향을 좀 분명히 밝히시는군요. 아니 이게 분석 자체가 이게 유시민 작가는 이거를 건축학적 분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분명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주가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공중파적인 그런 걸 봤을 때 상한가 갔을 때는 최경영 기자님 말씀이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신념에 기초한 혹은 바램에 기초한 분석을 제가 하기에는 바램에 기초한 분석이 아니고 인구학적 분석이기 때문에 틀리기가 힘들다. 투표율 가지고 계산을 물론 연령대별 투표율은 출구조사도 예측치고 다 끝나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전반적인 투표율이 70%에 가깝거나 높아버리면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지금으로는 뭐 예단하기 힘들다. 이거는 공중파나 지상파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사에서 일반적으로 밑에다가 뒤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클리셰처럼 붙이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사실은 투표율이 높으면 졌던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했던 그렇죠. 12년이랑 비교하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한국전쟁의 상흔 때문에 절대 보수에게만 투표하시는 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많이 작고하셨잖아요. 그렇죠. 2012년이니까.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기자님 같은 분석이었는데 분석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그 60대층 초반층이나 50대 후반층의 스윙 보터층에 대한 분석이 그러니까 젊을 때 쭉 민주당을 찍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물론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이 확률적으로 민주당이라고 뭐 조국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을 찍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제가 투표율 높으면 무조건 진보가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공당의 대표로서는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김준우 위원장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보기에 분석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최소치를 놓고 놓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포지션이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그 숫자를 좀 말씀해 보시면. 이상적인 거는 참 이게 이상이라고 하긴 그런데 저희한테 투표하셨던 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지지난 대선 때 200만 표였거든요. 2017년 대선 때. 2018년 지방선거 때가 비례 광역 기준으로 230만 표였고 2020년 총선 때가 270만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진보적 유권자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선 때 80만 표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22년 6월 지방선거 때 92만 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00만 표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가 저의 목표인데 그걸 의석으로 놓고 보면 몇 개예요? 46으로 줄었고 예를 들면 비례가 줄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준연동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지금 당선을 확실시 되잖아요. 세종갑에서. 그렇죠. 그럼 지금 비례 2번이 오히려 낙선하게 되는 결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지금 뭐 앞에 노영희 변호사님 계셨던 소나무당, 자유통일당 이런 데들이 3%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저들 의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3% 봉쇄 저항을 못 넘는 조직들의 표는 빼고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표를 얼마나 복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숫자네 숫자. 그러니까 의석은 구도와 뭐 남들의 어떤 선전과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막 3석에서 2석에서 5석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스몰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 녹색정의당은 3%가 넘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가 사실은 뭐 대선 너희 책임이다 이런 뭐 것도 되게 많았고 뭐 어쨌든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비난 여론이 제일 바닥이었을 때 저희가 제일 바닥이었을 텐데 그때 광역의회 비례로 저희가 92만 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투표율이 50% 극초반대였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66%가 돼도 92만 표면 3%가 넘어요. 87만 표 정도만 넘으면 3%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바닥을 확인한 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8, 90만 표 정도가. 그래서 그 바닥은 그에서 이제 딛고 올라가는 건데 못 딛고 올라가는데 헤매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거고 헤매는데 좀 문제를 풀어보려면 제가 최경영 기자님을 좀 자주 뵀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내 책임이야? 아이고 아니 뭐 저는 진짜 뭐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하는데 사회권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제가 조국 대표랑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초기예요.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인터뷰를 할 때 포지셔닝이 정의당 포지셔닝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노회찬의 정의당 포지셔닝이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죠.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초기였기 때문에 웃으시더라고.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제가 보기에는 잘 잡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한 몇 달 전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 포지셔닝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나왔구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한 3개월 동안 이걸로 쭉 간 거야. 근데 녹색정의당은 과거의 어떤 이미지라는 게 바로 최근의 이미지인 거죠. 21대 국회 이미지가 노회찬의 이미지가 아니야. 어떤 이미지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젠더의 이미지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미지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석수는 과거에 또
표수도 가져와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힘들겠구나.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번호 하나 남길 테니까 후원금 좀 보내주시면. 근데 이제 최근에 전주의 KBS였나? 그 저기 TV 토론을 했는데 그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비례대표 그 토론이었어요. 저희는 1번 후보가 나순자 후보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고창 출신이세요.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거기 이제 강경숙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구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제가 볼 땐 당 차원에서 별로 해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노동의 관점에서 노회찬과 같냐, 조국 혁신당이. 게다가 이번에 사회연대 임금제 얘기하면서 임금을 안 올리면 세제를 깎아주겠다고 대기업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경제 노동 정책에 있어서 정의당의 대체제가 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다소 의심스럽다.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불을 끄려고 그 후보님이 나순자 위원장님 페북에 댓글로 사과까지 달았어요. 달긴 했지만 그 한번 보시면 전주 KBS 그걸 보시면 그런 맥락으로 읽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하는데 컨텐츠적으로는 물음표가 붙는다.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정말 핵심은 이제 너희 좀 어떻게 변할래? 라는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례 명부를 보시면 이제 나순자 위원장님이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9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간호사. 그러니까 사실 남들은 의사를 지금 공천해요. 특히 의대 정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의사를 많이 공천했어요. 비례에.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간호사를. 이게 이제 엘리트를 대변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당이냐 저희가 5번이 농민 후보예요. 여성 농민 후보. 전국 여성 농민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2번은 89년생 이제 안동에서 풀뿌리 녹색 운동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청년 후보. 그러니까 뭐라자면 민주노동당의 초심. 3번도 삼호중공업 이제 노동자인데 기초의원 2번 도의원 지역구 1번 12년에 풀뿌리 운동을 하신 이보람이 여성 후보고 4번은 권영국 변호사님. 그건 뭐 완전히 이제 노동자만을 위해서 변론을 평생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례 명부를 보시면 이제 얘네가 민주노동당의 초심으로 돌아갔구나를 다들 확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준우 위원장 몇 번? 전 6번입니다. 6번. 네. 제가 2번, 4번 하면 그건 약간 김종인스럽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 배수진이라는 의미에서 6번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아무 어떤 수가 나와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사실 이번에 비례대표 2년제를 실험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 4번까지 해주시면 저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2년제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할 일을 꼭 마치고 다음 주자. 이런 거예요. 노동자 후보가 들어갔어. 환경노동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뒤에 2년 뭘 해요? 환경노동이야. 못하죠 그렇게. 그러네. 그러니까 상임위를 바꿔야 되니까. 상임위는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논란일 오히려 아니라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재밌네. 그래서 과거에 이게 민주노동당식이네. 민주노동당 때 처음 토론됐는데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른다. 왜냐하면 최경영 기자님도 모르시니까. 나 진짜 몰랐어.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사전투표 전날 광화문에서 심상정 대표님이랑 저랑 지도부가 큰절 5번을 했잖아요. 저희가 5번이니까 뭐 이제 잘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늦었다는 분들도 있고 왜 하냐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있는데 사실 선거운동 첫날 고향에서 저희가 출정식을 하면서 그때 삼배를 드렸어요. 심상정 대표님이랑 저랑. 근데 몰라요. 했는데 모르니까 한 번 더 한 거죠. 말하자면 사전투표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7공화국 얘기도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신년사에 7공화국 얘기를 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하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정말 열심히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서 불러주시질 않고 알았어. 네? 읽어주시질 않으니까 아니 7공화국 이야기는 여쭤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국회로 진입을 하시면 네. 200석이 네. 넘었다고 쳐요. 네. 아니면 200석이 안 넘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유 이렇게는 도저히 그렇죠. 못 가겠습니다. 네. 뭐 190석만 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그때는 뭐 어떻게 반응을 못하고 네.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치라는 건 모르니까. 네. 그랬을 때 그 7공화국의 어떤 비전? 네. 이거는 뭡니까? 저희는 뭐 네. 일단 기본권이 같은 경우나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 있을 때 개헌 관련 운동을 많이 했고 예. 시민사회 개헌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개헌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한 90% 이상, 90% 정도는 동의를 해요. 몇 개 이제 동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권력 구조 포함? 권력 구조 부분은 이제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제. 결선 투표제는 당연히 저희 공약이고 그렇죠. 예. 예. 중임제가 이제 국민들 생각에 따라 좀씩 다를 수 있는데 예. 그거보다 이제 예를 들면 국무총리에 국회 추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제 기억에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 분권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임제만 할 게 아니라 예. 의회 권한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의회 권한을 더 주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예. 저는 선거의 불비례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50%의 득표로도 70%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헌법재판관도 9명 다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 국회 3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선거의 불비례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론할 여지가 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저희는 하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야당들이 답이 없죠. 그 조국 혁신당 검사장 직선제랄지 기소청 분리랄지 이런 거는 원래 스탠스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저희 그 기소 수사 분리는 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론이에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가 무슨 선거제도 때문에 검찰 개혁이랑 엿바꿔 먹었다라고 보수에서 주장하는데 저희 보고 저희는 그냥 당론을 늘 지킨 거예요. 네. 뭐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다. 네.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원래 우리 거였다. 우리 거 가만히 있는데 네. 어떨 때는 너희 국힘 이중대야 이러고 어떨 때는 민주당 이중대야 이러고 힘든 거죠. 네. 이 프레이밍으로 그렇죠.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늘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건 있죠. 검찰 개혁이 선행돼야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많은데 민주적 정당성까지 붙여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려하는 우파의 많은 변호사가 그러면 대구의 검사장 하면 좋습니까?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울산에서 좋은 검사가 검사장이 될 거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말하자면 그러네. 충분히 그러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기소수사 분리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선행이 돼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먼저 가져오면 정말 제왕적 검사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쉽고 아니 저희도 지난 총선 때 그거 얘기했어요. 예. 공약 보시면 예. 검사장 직선제. 아. 근데 일의 순서와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 여기까지 가는데 어느 길이 어느 스텝을 밟을 거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할 때 그 두 번째 법안을 정의당이 기권했었거든요. 예. 2022년에 예. 그때 그 고발권 이의제기권 때문에 제3자 이의제기권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분은 시민단체 쪽에서도 되게 막 이거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의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찬성 표결을 안 하고 기권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되게 이렇게 좀 섬세하게 지금 근데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두고 그다음에 주장하시는 국민 소환제도 같이 둬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예.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예. 국회의원 소환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최광욱 의원이든 여러 의원님들이 21대 국회 때 국회의원 소환제를 넣었었거든요. 그렇죠. 법안 발의했어요. 예. 180석 가지고 뭐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 원툴로 모아줄 수는 없다. 근데 그 개헌안 그 연합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저는 개헌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탄핵 연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예. 근데 너무 일찍 손절하신 거죠. 민평당도 손절하고 정의당도 손절하고 민주당이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탄핵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저는 그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말하자면 연합 정치에 있어서 예.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고 예. 민주당도 같이 성찰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은 아쉽지 않냐. 예.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 뭐 다당제가 선이라기보다는 예. 양당만으로 흡수될 수 없는 분명히 유권자의 민심이 있고 예. 그런 점들을 잘 어우리는 연합 정치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개헌안 자체는 문재인 개헌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85% 90%까지는 거의 동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각제 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야권이 절대 다수가 절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말하는 건지는 다 느낌이 다르실 테니까 네. 일단 맡겨놓고 절대 다수가 된다면 그 안에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석수는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탄핵을 200석으로 해서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국민 소환은 뭐냐? 그냥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걸로 결정을 하자. 탄핵으로 헌재 재판관 9명한테 맡기지 말고 대통령까지? 대통령 소환제를 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200석이 모아진다면 예. 탄핵보다 소환이 정말 실제로 리콜. 실제로 도편 추방제죠.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실제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 예. 실제로 끌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탄핵을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 소환제를 얘기하자. 개헌을 얘기하면서 대통령 소환제는 왜 빼고 가냐?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네. 한 다음에 네. 국민 소환을 하고 네. 그러면서 국민 소환에 성공을 하면 개헌안에 따라서 7공화국의 헌법이 새로 시작되는 거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뽑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네. 아시다시피 그 예. 헌법 128조에 예. 대통령 중임이나 뭐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헌법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 조문까지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예. 이제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예. 소환제를 넣고 그걸 통해서 임기 단축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6개월씩 끌고 있으면 훨씬 더 합헌스럽게 보이는 방식이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 예. 주권 재민의 원칙에 맞죠. 예. 그래서 그 대답을 안 해요, 다들. 기존,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에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어긋나가 없고. 예. 저희는 늘 하여튼 나라 생각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예. 정권 심판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보도를 안 해준다. 그리고 우리만 미워한다. 아니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내용 그걸 한 거는 예. 뭐 주요 일간지 몇 군데에서는 보도를 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TV 토론, 예. 정치개혁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비례대표 TV 토론에서도 국민소환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탄핵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더 불리하고 유리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민이 결정하자. 예.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얘기하면서 예. 왜 대통령 소환제는 얘기를 못하냐. 그럼 그 대답을 해달라. 제가 또 그 질문도 했거든요. 결선투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하자고 민주당도 얘기하고 조국혁신당도 얘기하고 녹색정의당도 얘기하고 새로운 미래도 얘기해요. 예. 저희가 단체장이랑 국회의원도 결선투표제 하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얘기했는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하면서 단체장이랑 국회의원은 결선투표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 공보물에 넣어놨어요. 이 국회의원까지 다 결선투표제 하자. 그럼 단일화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냐. 단일화 맨날 이제 압박하지 않고 결선투표제만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단일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듣고 싶다.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어떻게 아니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야 귀가 얇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럴 듯하다. 네. 예. 저는 그렇게 후원금을 일단 주시는 걸로. 표는 자유니까. 이미 했어. 아 그래요? 사전투표 이미 했어요. 예, 이미 잘 결정하셨겠고 후원금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금 힘드시구나. 아니 근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예. 결선 투표제든 내용 소환이든 내용적으로는 그러네요. 최근에 그 언론 보시면 기후 정책 1위, 뭐 성평등 정책 1위 그렇죠. 다 정책은 늘 네. 저희 거 사실 다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에 기대를 해야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집단 네. 입당을 했어요. 피해자 대책위 분들이. 아, 예, 전국에 막 대구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인천, 제주에 있는 분들이 네. 간부들이 입당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네. 제가 뭐 공천장을 드릴 거예요, 뭘 드릴 거예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저희가 제일 먼저 발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활동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였던 분들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런 당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40%, 조국혁신당이 30%, 더불어민주당 20%.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지지율이 아니고요. 예. 종부세 후보 납부 비율이에요. 비슷하게 나오네. 네. 지지율이랑. 근데 그건 좀 이상한데 예.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3%입니다. 아, 저희는 0%예요. 예. 후보 중에 종부세 내는 후보가 없어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10%대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조국혁신당은 30%대. 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는 전부 40%대예요. 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전세 사기 피해자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냐. 아. 기득권의 구애됨 없이 아. 누가 부자 증세를 얘기할 수 있겠냐. 예. 예,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뭐요? 나는 종부세를 낼 만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아니, 위한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을 쭉 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게 예. 어쨌든 정말 진정성을 갖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올캐치 파티니까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늘 이제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호남에 살아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강은미 의원이 광주 서구에 출마하는데 예. 상대방 양부남 후보가 이제 검사장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광주 전남 후보 중에 재산 1등이야. 예. 예, 그리고 전세 사기 가해자를 변호한 걸로 지금 문제가 됐어요. 아.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방송법 민주당이 할 수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기를 잡고 멱살 잡고 하드캐리해서 개혁을 하려면 예. 저희가 꼭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김진우 절박합니다. 상임성대위원장의 현란한 화술에 예, 많은 분들이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아니 저희 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고 예.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적은 없지만 예. 가장 많은 기대를 해주셨던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실망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네. 점에서 저희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광화문에서 시민분들께 무릎 꿇고 네. 절도 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시 뛰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원 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원내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네, 같은 말을 해도 예, 알았습니다. 네. 아니, 내가 너무 현실적인가? 모르겠어요. 너무 냉소적이신 거예요. 냉소적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